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국어를 가르치는 전인한이라고 하고요. 이제 2학기 중간고사가 이제 또 곧 시작이 될 건데, 저는 사실 1학년이 사실 1학기부터 뭐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꽤 많지만, 저는 2학기부터가 진짜라고 생각을 해요. 1학년 1학기는 약간 뭐랄까 좀 감을 잡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2학기 때부터 점수를 내는 게 이제 중요하거든요. 특히나 이제 배제고 국어에 대해서는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제 배제고 국어에서는 1등급 컷은 90점을 기대할 수는 없어요. 이번 기말 같은 경우도 이미 80점대로 내려왔잖아요. 아마 이제 좀 보시면 알겠지만요. 배제고는 1학년 1학기 중간고사가 등급이 제일 높고요. 내려갈 거예요, 점점요. 그래서 이제 2학기 때 그럼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간데 이제 이런 일이 있을까에 대해서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친구들이 이런 것들을 좀 공부했으면 좋겠다. 이것도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생겼고요. 지금 제 학원도 따로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현재 지금 국어과 대표 강사로 배제고만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배제고만 쭉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제가 배제고는 원래 팀 수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본격적인 수업은 여기서 데뷔했다 보시면 되는데 제가 그렇다고 뭐 중간에 안 한 건 아닙니다. 쭉 이어서 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제고 기출 같은 경우는 이제 10년치도 이미 가지고 있는 상태였었고 사실 하는 거는 전혀 이제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본격적인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 작년 거예요. 일단 제가 작년 거를 좀 미리 보여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 친구들이 작년엔 이랬으니까 올해는 이렇게 공부해야겠다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배제고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배제고는 늘 해마다 경향이 바뀌는데 대신에 우리가 필요한 소스가 좀 있으니까요. 그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게 이제 작년 거였던 건데요. 작년엔 중간고사가 객관식이 30문제였고 서답형이 이제 5개가 있었던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 배제고는 우리 문제가 32문제에서 37문제까지 즉 배치가 되잖아요. 작년 중간 같은 경우에 이제 35문제였던 건데 역시나 이제 문법에서 시점짜리가 나왔던 거예요. 우리 이번에 기말 때도 문법이 시점짜리가 있었는데 걔는 문제가 뭐였어요? 부분 점수가 없었었죠. 물론 이제 그게 답이 바뀌었을 거예요. 그건 좀 이따 제가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작년 같은 경우에 이 부분으로 들어갔었는데 올해는 이제 선생님들이 아예 10점짜리는 그냥 부분 점수 없는 걸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시험 범위가 작년에는 교과서를 안 썼어요. 교과서를 아예 안 쓰고 선생님들이 그냥 프린트로만 진행하겠다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작년에는 문법이 누적이었죠. 근데 올해는 문법이 누적이 아니죠. 경향이 계속 달라지고 있어요. 대신에 우리가 챙길 거 이번에 시험 범위는 당연히 얘가 들어갈 겁니다. 이번에 우리 친구들의 시험 범위는 중세국어와 근대국어라고 하는 이제 친구들이 제일 세상에서 피곤해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사실 우리는 중세국어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배우는 경향들이 있는데 근대국어는 사실 1학년 때 거의 안 배웁니다. 근데 우리 배제고는 배워요. 근대국어는 현재 우리 교육과정에 따르게 되면 2학년 때 원래 학습하게끔 되어 있거나 아니면 3학년 올라가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배제고는 그런 거 이제 얄짤 없는 거죠. 작년 같은 경우도 이게 들어갔었고요. 그 다음에 작년의 특이점은 이거였습니다. 2028학년도 예비평가가 들어갔어요. 이제 예비평가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예비평가가 뭐냐면 수능이 새롭게 바뀌게 되면 평가원에서 미리 한번 내려줘요. 우리 앞으로 수능 이렇게 낼 거니까 너네 미리 한번 참고해봐 하는 것들을 미리 내려줍니다. 작년에 이걸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친구들이 자료가 많이 없어가지고 좀 고생을 했었어요. 왜냐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해설지가 아예 없어요. 시중에. 답만 줘요. 해설지는 누가 써야 돼요? 제가 써야 돼요. 그래서 작년에 좀 친구들이 좀 많이 힘들어 했었어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중간고사 1컷이 85점대까지 떨어졌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승부 볼 이번 중간고사 시험 범위 예상치입니다. 제가 크게 예상이 빗나가지 않는다 치면 올해는 교과서 활용을 되게 열심히 할 거예요. 왜냐? 성향이 매해마다 달라지고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작년에는 중간고사 때 교과서를 안 썼기 때문에 올해는 무조건 채택을 할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에 들어가 있는 이제 고전시가류들이 들어갈 예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고전시가라고 하는 게 아마 지금 제 커리를 따라오고 있는 친구들은 학습하고 있는 중일 텐데 아마 뭐 아직 학원을 다니고 있지 않거나 보통 이제 방학 때는 또 수학한다고 친구들이 많이 쉬잖아요. 혹은 이제 다른 학원에서 이제 어떻게 학습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고전시가는 좀 미리 땡겨서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 고전시가를 좀 이제 우리가 미리 공부해야 될 이유가 딱 있는데 고전시가는
원문으로 줘요. 시험 문제 내신에서는 원문을 줍니다. 모의고사는 현재 고전시가가 다 현대어 풀이를 줘요. 그래서 애들이 현대시인지 고전시가인지 구분을 못할 정도로 줘요. 근데 학교 내신은 기본적으로 무조건 원문으로 승부를 봅니다. 미리 체험을 안 해보게 되면 친구들이 학교 수업 때 당연히 들을 수가 없어요. 무슨 말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다 학교 선생님들이 친절하게 그것들을 현대어 풀이를 다 줄 것인가? 그런 거 없죠. 학원을 다니거나 이러면 뭐 도움 받을 수 있겠지만 뭔가 그냥 학교에 들어가자마자 수업 들었을 때는 애들이 수업 이해가 아예 안 돼요. 물론 가시리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때 배운 친구들도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시도 두 편이나 상춘곡 같은 경우에는 좀 친구들이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학습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을 좀 미리 보고 있는가. 저는 당연히 지금 커리에 녹아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아마 이런 것들을 만나게 될 것 같아요. 작년에 얘네들이 기말고사 시험법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바꿀 거기 때문에 얘네가 중간으로 들어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선생님들의 성향이 역시나 3학년들이 보는 EBS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에 있는 것들 혹은 평가원 제재, 수능 출제하는 기관이죠. 평가원 제재를 끌고 들어올 것으로 보여요. 이번 기말 같은 경우도 수능 완성에 있었던 글들을 끌고 들어와서 문제를 냈죠. 오규원의 문이라고 하는 작품. 그래서 이상의 가정이라고 하는 작품과 엮여서 나와가지고 애들이 많이 고생들 했죠. 이번에도 아마 똑같이 갈 것 같아요. 요 기존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 있는 것들이 뭐가 나올지는 저도 예측은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여기에 준하는 것들이 나올 것이다. 제가 이걸 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느냐. 올해 3학년들이 보는 수능 특강에는 얘가 들어가 있어요. 얘가 들어가 있어요. 상춘곡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100% 올해 거를 가지고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써 있지 않지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송순의 면왕정가라고 하는 작품이 있을 거예요. 그거 꼭 미리 공부해야 돼요. 송순의 면왕정가. 제가 써드릴게요. 송순의 면왕정가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요. 이 작품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자연 친화를 드러내는 작품 중에 하나거든요. 상춘곡이랑 같이 엮어서 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면왕정가라고 하는 작품도 올해 수능 특강에 들어가 있어요. 요게 근데 난도가 좀 많이 높아요. 애들이 그냥 보게 되면 절대 독해가 안 돼요. 한자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약간 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학교는 불친절할 거예요. 이번 시험에 대해서요. 현대어 풀이나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뭔가 스스로 찾아서 하게끔 유도할 것이지 학교에 줄 리가 없어요. 저도 그래서 이거는 우리 배재고 이제 수업 때도 제가 이건 다루긴 하는데 그래도 만약에 지금 현재 학원을 안 다니고 있거나 혹은 지금 현재 다른 것들 수업 듣다가 이제 이것들을 안 다루고 있는 수업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꼭 할 수 있게끔 좀 도와주세요. 이 두 작품이 엮기가 되게 좋고 이게 좀 난도가 많이 높아요. 그래서 아마 문학은 이렇게 갈 거라고 저는 지금 보고 있고 문법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린트를 활용해서 중세국어랑 근대국어를 가르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세국어와 근대국어 내용이 이거예요. 세종어제 후민정음은 우리가 뭐 고등학교 때 한 번쯤은 다 배웠던 거라서 아마 익숙하시리라 믿고요. 아마 중학교 때 학교에서 좀 빡세게 굴렀던 곳들은 아마 이거 미리 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추가적인 게 소학원해라든지 혹은 여기 이제 뭐 용비어천가라든지 아니면 이게 근대국어의 문헌인데요. 의유당 간북 유람 일기라 그래서 해 뜨는 거에 대해서 쓴 내용이거든요. 안여자가 쓴 글이에요. 요거에 대해서 근대국어적인 것들을 비교하는 내용들을 낼 겁니다. 수능처럼 낼 거예요. 수능처럼 낼 거예요. 그래서 아마 독서를 제외하고서 문학과 문법 중심으로 올해는 쭉 가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아마 이런 것들을 지금 어느 정도 보고 있는가 혹은 학습 계획이 있는가 한 번쯤은 따져주실 필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친구들과 늘 고민하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건 것 같아요. 그럼 2학기 때 1등급을 맞으려면 뭘 해야 되는가? 제발 시키는 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말 안 듣죠? 남자들 진짜 말 안 듣죠? 물론 말 잘 듣는 친구 있어요. 근데 제 고등학교 생활을 비추어 봤을 때 남자친구들은 보통 고등학생쯤 되면 엄마 아빠 말을 그렇게 귀담아 듣지 않아요. 약간 이거죠. 한 귀로 듣고 여기 나가지고 그냥. 그 자리는 들어요. 그냥 여기다가 이제 집에서는 이제 방 들어가서는 나의 생활인데
확실히 느끼는 게 뭐냐면은 우리 친구들은 약간 너무 효율만을 따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뭐 효율충이라고 하는 말을 애들끼리 쓰던데 저는 그 효율이라고 하는 값이 나올 거면 기본기가 돼야지만이 저는 효율이 나온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이게 공부만은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무슨 운동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게임을 하든지 간에 기본기가 없으면은 효율을 낼 수가 없는데 애들은 기본기는 무시하고 약간 효율만을 원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제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두 글자로 압축할게요. 암기예요. 근데 이제 또 뭐라고 주장할 거예요? 저는 암기를 싫어합니다. 라고 주장을 하거나 본인은 암기가 안 된다고 주장을 할 거예요. 전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암기를 못하는 걸까요? 안 하는 걸까요? 안 하는 거죠. 냉정하게. 우리들도 과거에 공부했던 거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들도 뭔가 암기했던 값이 있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갔잖아요. 근데 애들은 그걸 자꾸 부정한다고요. 이번에 암기를 못하면 절대 승부를 볼 수가 없어요. 이번 1학기 기말 우리 냉정하게 한번 따져볼까요? 서다평 암기 되어 있었으면 못 쓸 리가 없어요. 이번에 만약에 친구들이 서다평을 못 썼다고 한다면 좀 미안하지만 암기 100% 안 했을 거예요. 그래서 못 쓴 거예요. 배제고는 10점짜리 서다평을 제외하고서 나머지 5점으로 구성된 걔네들은 다 암기하면 쓸 수 있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게 벌써 10년째 이어지고 있다고요. 근데 안 썼다고요, 애들이. 아니죠, 못 쓴 거죠. 왜? 암기를 안 했으니까요. 이번에 암기를 해야 됩니다. 이번에 고전 시가에 해당하는 그 범인들 자체는 암기가 안 돼 있으면 당연히 독해가 안 되겠죠. 문제를 아예 못 풀어요. 그 다음에 중세국어, 근대국어 우리 당연히 그거 다 암기했던 것들이에요. 암기를 했으니까 풀었겠죠. 이번에 컨셉은 무조건 암기입니다. 이해가 아니에요. 암기예요. 암기가 되면 무탈하게 갈 것이고요. 암기가 안 돼 있으면 아무리 이해력이 있다고 절대 문제 풀 수 없어요. 제가 근거를 보여드릴 거예요. 암기만 잘해도요. 중세국어, 근대국어 어렵지가 않아요. 제가 왜 배제고는 이쪽 파트를 수능형으로 낸다라고 하는 말을 썼냐면요. 웬만한 학교들은요. 중세국어 이거 학습을 하잖아요. 다른 학교들은요. 현대어 풀이를 안 줘요. 다른 학교 현대어 풀이 안 준다고요. 내신에서는요. 왜 안 주느냐. 너네 어차피 공부했잖아. 다 왔잖아. 라고 해서 안 주는데 배제고는 줘요. 수능은 원래 그렇게 내거든요. 근데 굳이 현대어 풀이를 넣어줬다라고 얘기하는 건 반대로 얘기하게 되면 선생님들 입장에서 제발 틀리지 말라 이거예요. 근데 애들은 이런 것들에 대한 감이 없다고요. 그래서 제가 친구들한테 권하는 건 뭐냐면요. 암기를 되게 꼼꼼하게 잘하게 되면 이런 문제를 푸는데 1분도 안 걸립니다. 애들 입장에서 처음 봤을 때 당연히 외국어처럼 느껴지겠죠. 이 파트가. 하지만 암기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되게 직관적으로 문제를 바로 그냥 2번 찍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고민 안 해도 돼요. 암기만 되어 있으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해가 우선이 아니라 이번 파트의 컨셉은 암기거든요. 암기가 되어 있다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 중세국어를 가르치거나 근대국어를 가르칠 때는요. 단어를 하나하나 잘라가면서 다 가르쳐요. 다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것들을 그냥 외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친구들이 보고서 이제 이런 거죠. 1번 보자마자 이제 바로 지워요. 동작이 일어나는 장소? 이거는 애가 과라고 돼 있으니까 장소가 아닌데 이거 비교하는 건데 넘어간다고요. 고민도 안 해요, 애들. 그리고 그냥 봤더니 와로? 아, 맞다. 이거는 공동 비교 부사격 조사였지? 2번. 찍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암기가 되어 있으면 이 파트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이제 애들은 또 암기가 어렵다라고 하거나 못한다는 핑계 아래 이제 암기를 안 할 거예요. 이번에 저는 무조건 그래서 암기 다 시키고 무조건 다 쓰게 할 거예요. 쓰게 할 거예요. 안 되겠어요, 이제. 좀 애들 제가 1학기 때는 좀 연민의 마음으로 바라봐요, 사실. 왜냐하면 중학교 때 아무것도 못 모른 채 얼마나 어깨가 이만큼에서 올라왔어요. 근데 고등학교 와보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이제서야 깨달았을 거예요. 남자친구들은 약간 이게 있더라고요. 뭔가 본인이 겪어보지 않으면은 이게 안 와닿나 봐요. 이번에 아마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암기를 시켜서 정확하고 직관적인 문제풀이를 유도한 다음에 시간 확보 연습을 시킬 거예요. 시간 확보를 시키는 이유는 이겁니다. 바로 외부 지문 때문에. 문학은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외부 지문이 100% 나올 거예요. 그거를 읽을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건 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는 이번에 17문제 저 예상하고 있어요. 17문제요. 객관식 한 13문제, 서답형 한 3, 4문제 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이쪽 파트에서 17문제가 나올 건데 만약에 그 17문제를 우리 친구들이 20분 안짝이나 22분 정도 걸려서 풀게 되면 분명히 외부 지문 나오는 거에 대한 대응 능력이 충분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예 내신 개강 전주와 내신 개강 주에는 얘네 중심으로 수업이 들어가요. 미리 좀 보여주고 난 다음에 나중에 문학을 좀 하다가 다시 이제 얘네들로 돌아오는 거죠. 그렇게 좀 쌓아주게 되면 애들이 좀 기억력이 잘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번에 좀 승부 봐야 될 건 이 친구. 그 다음에 이제 좀 진지하게 고민하고 우리가 넘어가야 될 거는 이거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번 기말고사 끝나고나 총평에도 올렸던 내용인데 친구들이 문학 개념어를 확실히 모른다라고 하는 걸 좀 많이 느꼈고 역시나 아직도 정체되어 있다. 특히 내가 문학 문제를 풀었을 때 답이 2개 나온다라고 하는 주장하는 친구들이 꽤 많습니다. 지금도 이제 친구들과 상담을 해보면 문학 개념 문제가 나오게 되면 보통 답이 2개 남는데요. 근데 이게 왜 그랬냐면 우리 친구들이 문학 개념어 문제에 대한 분석들을 안 해보는 건데 문학 개념어는 좀 분석을 하게 되면 장점이 뭐냐면요. 판단하지 않아도 되는 선지들이 있어요. 무조건 맞는 선지, 무조건 맞는 말 이런 게 있는 건데 친구들이 늘 추상적으로 뭔가 배웠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저한테 처음에 왔던 친구들도 있겠지만은 보통 다른 데 있다가 온 친구들이 요거 규정이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제 친구들한테 방학 동안에 늘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 조건 세워라 이런 건데 이거 작년 기출이었거든요. 친구들이 이제 공부가 되어 있으면 어떤 상황이 올 거냐면요. 이렇게 될 거예요. 만약에 친구들이 이런 말을 보자마자 어떤 말을 쓸 거냐면 점층법이라고 하는 말을 쓸 거예요. 그럼 이제 물어봐야 돼요. 점층법이 뭔데? 조건이 뭐야를 물어봐야 돼요. 근데 애들 이제 뭐라고 하실 것 같으세요? 점점 올라가는 느낌? 이라 얘기를 할 거예요. 왜 국어가 자꾸 감의 영역이라고 치부를 할까요? 이게 시험인데. 조건이 있어요. 점층법은 똑같은 문장이 이렇게 쓰여져 있으면은 이 문장을 바탕으로 해서 점점 늘려 쓰는 걸 점층법이라 얘기를 해요. 이게 조건이 다 있어요. 그럼 그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 바로 지울 수 있는 선지인 거예요. 근데 애들은 이제 그 느낌이 없으니까 일단 요거는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뭔가 맞는 느낌. 그리고 이런 거예요. 중의적이고 감각적인 표현이라고 돼 있는데 감각적인 표현이라고 하는 건 시에 나오면 무조건 맞는 말이에요. 판단 안 해요. 시는 다 감각적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감각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미지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심상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시에는 심상이 다 들어가 있어요. 무조건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친구들이 있어야 되는 건데 친구들이 그 점이 없더라고요. 근데 아마 이번에 제 생각엔 그래요. 중세국어, 근대국어보다도 저는 문학에서 어렵게 낼 거라 보고 있어요. 왜요? 고전시가잖아요. 애들 괴롭히기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수업할 때도 문학 개념어를 이제 직보 때도 제가 다 설명을 해줘요. 이건 답이 되는 거 안 되는 거 다 설명해주지만 친구들이 이 문학 개념어 공부는 좀 수시로 해야 되고 특히 늘 문제 풀 때 문학 문제 첫 번째 문제가 반드시 문학 개념어 문제인 거 아시죠? 우리 모의고사나 혹은 내신 과제 같은 거 하잖아요. 지문에 관련된 첫 번째 문제는 무조건 문학 개념어 문제예요. 그 문학 개념어 문제는 친구들이 좀 하나씩 뜯어보는 습관. 이거는 제가 내신 때도 요구를 많이 해요. 선지를 하나씩 다 판단하는 거예요. 이거 연습해야 돼요. 이 연습이 없이는 절대 우리 배제고 내신 뚫어낼 수 없어요. 이번에 장담합니다. 고전 시가에서 적어가지고 애들 괴롭힐 거예요. 애들이 고전 시가기 때문에 되게 혼란스러워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좀 연습을 많이 시켜야 되고 저도 이거는 준비가 지금 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2가지만 이번에 잘하게 되면 반드시 이번에 어떻게든 점수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2학기 중간고사 1등급은 저는 한 80한 3에서 85 정도 보고 있어요. 이 정도 보고 있어요, 저는요. 내려갈 거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친구들의 성향을 보았을 때는 아마 이 정도까지 내려갈 거예요. 이제 우리 학원이 아직은 배제고 친구들이 그렇다고 막 엄청나게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친구들의 어떤 성향이나 지금 친구들이 공부하는 태도를 보았을 땐 여기까지 내려올 거예요. 고전시가 이고 중세국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점을 좀 바탕으로 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수업은 그래서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쭉 보내주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단 우리 수업은 친구들이 등원하게 되면 테스트를 진행을 합니다. 테스트는 제가 다 문제를 내고 있고 학교에서 필기나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모아가지고 내요. 제가 학교 선생님 필기를 모으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죠. 선생님들이 좀 말이 다르신 경우들이 있어서예요. 이번에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어떤 선생님이 언급하지는 않을게요. 뭐 선생님께서는 이번에 학교 수업 시간 때 친구들한테 이번에 부사어가 서답형에 나올 거니까 너네 꼭 그거 외워야 돼 라고 얘기했었는데 안 나왔어요. 안 나왔다고요. 제가 누구라고 실명을 거론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애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 이제 모아가지고 제가 다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가 생각보다 좀 어렵게 구성되어 있어서 그 학부모님들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애가 중학교 때 이렇게 본 적이 없었는데 테스트를 왜 이렇게 못 봤냐. 저는 당연하죠. 기출에 가깝게 내고 있으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이 테스트가 그냥 절대 허투루 내는 건 아니라는 점. 좀 난도가 있게 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어려울 거예요. 그 다음에 수업은 제가 이제 교과서 기반으로 제가 교재를 새로 써가지고 다시 친구들과 공부를 해요. 이제 저는 자습서나 평가 문제집은 그냥 보조자료로 제가 주고 있고요. 저는 교재를 제가 다시 재구성을 합니다. 왜냐하면 학교 선생님들의 말이 중요하기 때문에 무조건 그것들을 믿을 수가 없다 보니 제가 구성을 해서 수업을 하고 있고 수업 중간에 제가 이제 중요한 문제들은 제가 같이 풀어줘요. 특히 얘 같은 경우는요. 같이 풀어줘요, 제가. 그래야지 이해력이 생길 거니까요. 그 다음에 과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150문제 정도에 되는 분량을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주고 있고 만약에 문제가 모자란 친구들은 제가 추가적인 문제는 따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험 전에는 당연히 이제 시험 전 직보 모의고사가 따로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앞에 있었던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제가 담아놓은 거니까요. 만약에 필요하신 거 있으면 한 번쯤은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스트에 대한 이야기예요. 테스트는 그래서 80% 이상 맞아야 통과, 미만은 재시험 본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 본교재. 그래서 본교재는 제가 다 제작을 해서 친구들한테 나눠주고 수업 진행한다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그 안에도 배제고를 위한 또 맞춤형 문제가 또 따로 있어요. 저는 본교재의 문제가 또 따로 있고요. 과제 문제가 또 따로 있어요. 그만큼 제가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 그 중에서 배제고에 필요한 것만 제가 선별해서 문제를 따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보통 우리 친구들이 클리닉 때도 많이 쓸 거예요. 그 다음에 과제는 제가 이렇게 해서 매주마다 친구들한테 주고 있고요. 왜 안 넘어가지? 잠시만요. 배터리가 다 됐나 봐요. 네, 그 다음에 시험 직전 모의고사라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시험에 나올 만한 것만 제가 한 50에서 60문제 추려가지고서 친구들 풀어보고 제가 어려운 것들은 해설해주고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은 제가 다 찍어서 이제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래서 직보는 제가 보통 거의 시험 전날을 거의 다 투자한다 보시면 돼요. 잘할 때까지 집에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이제 직보는 이제 보통 뭐 2시에 시작하면 그냥 10시까지 쭉 그냥 중간에 뭐 간식 당연히 주고요. 제가 뭐 그렇다고 노역을 시키지는 않습니다. 먹을 거 먹이면서 제가 끝까지 저는 친구들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다음 관리적인 측면인데요. 저는 수업은 다 동영상으로 찍고 있고 결석생들은 이제 동영상이 당연히 제공이 되고요. 동영상은 제가 보통 친구들한테 일정 기간을 준 다음에 먼저 보게 해요. 그리고서 이제 봤는지 확인하고 안 봤으면 이제 경고가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다 보고 왔는지는 그 다음 시간에 와가지고 체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물어봐요. 왜냐하면 테스트에 제가 수업 때 얘기했던 것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틀렸다고 하는 건 뭐예요? 영상을 안 봤다라고 하는 근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가 다 다루고 있고 지금 좀 영상이 아마 좀 밀린 친구들이 있어요. 미국 갔다 온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그 친구들은 지금 소급해서 제가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카페를 운영해서 여기다가 필요한 자료들 다 올려가지고 언제든지 다운받았을 수 있도록 요즘 태블릿 다 들고 다니잖아요, 친구들이. 그래서 그걸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과제 피드백과 학습 결과에 대한 문자 발송 드리고 있습니다. 과제의 맨 앞에 보시게 되면 조교와 제가 이제 친구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들을 다 여기다가 적어 놓고 있어요. 그래서 과제 앞쪽에 항상 보시게 되면은 우리 친구들에 대한 피드백이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학습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문자로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밑에는 드리는 말씀이라 그래가지고서 친구들에 대해서 개별적인 것들 따로 드리거나 아니면 공통 공지사항 같은 것들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리적인 측면인데 저는 단톡방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디스코드를 많이 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단톡방이 낫더라고요. 디스코드를 쓰니까 가끔씩 이게 또 게임의 목적으로 쓰이는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저는 이걸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단톡방에다가 이제 내용을 넣고 있고 요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서다평 시점짜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가 이 서다평 이번에 기말 때 애들이 웬만하면 거의 시점 깎였을 거예요. 처음엔요. 저도 이제 시험 문제를 보고서 이거는 분명히 이의 제기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친구들한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건요. 왜냐하면 이제 학교 선생님의 의도는 제가 알겠더라고요. 근데 조건이 없었기 때문에 이건 바꿀 수가 있어가지고 친구들한테 그 근거를 써준 거예요. 학교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라. 그러면 이거는 점수가 올라갈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게 내신이 10점이라고 하면 등급이 2개까지도 바뀌어요, 이게.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그냥 좌시할 수는 없어서 제가 이제 친구들한테 단톡방에다가 이 근거를 다 써놔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답은 바꿀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역시나 답이 바뀐 거예요. 저는 진짜 문법은 제가 너무 자신 있는데 친구들이 약간 그 문법의 어떤 그 어려움의 갭이 있어가지고 진입장벽이 어려워서 좀 힘들어하는 건 맞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것들을 어떻게든 좀 살려주기 위해서 진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바뀌어가지고 10점씩 올라서 그래도 친구들이 점수는 좀 잘 나온 친구도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톡방에다가 수업 영상 다 올리고 있고 친구들이랑 이제 소통하는 내용들 여기 있습니다. 저 질문은 새벽 5시까지 받아요. 저는 잠은 죽어서 자자가 제 주의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얘네들은 공부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막 새벽에도 애들 막 질문 끝까지 받고 아침에도 제가 일어나가지고 질문할 거 있는지 다 확인하고 해요, 제가. 제가 안 하면 애들은 더 안 할 거기 때문에 이거잖아요. 말 안 듣잖아요. 집에서 막 해도 안 들으니까 저라도 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래서 저는 친구들이랑 그냥 늘 소통하고 같이 살아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교진이 함께 할 건데요. 우리 조교진들은 다 제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조교들 중에서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좀 친구들이 빡세다라고 하는 조교 중에 한 명이거든요. 여자친구인데 얘는 원래 4등급이었어요. 9등급제의 4등급이었어요, 원래. 근데 얘는 수능 국어 100점 맞았어요. 진짜 열심히 가르쳤고 진짜 혼 되게 많이 냈거든요. 여자애라서 사실은 혼을 내기가 좀 어려운데 제가 좀 막 눈물 흘리게끔 해가지고 어떻게든 만든 애라서 그래서 얘가 제 수업 메커니즘을 다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문법을 잘해요. 그래서 얘를 붙이고 있고 이 김성진이라고 하는 친구는 문학을 되게 잘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조교들이 붙어서 우리 친구들 개별적으로 지도하고 만약에 부족한 것들이 있으면 옆에서 같이 호흡을 하고 있고요. 기타 조교들도 이제 같이 와가지고 좀 도와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만약에 없으시면 제 전화번호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나 카톡 남겨주시게 되면 제가 확인하고서 제가 전화드리거나 문자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인환이었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